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건행백과 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새벽 2시나 3시쯤 자꾸 깨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화장실 가려고 깨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설마 이게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오늘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새벽에 자꾸 깬다는 것, 단순한 노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새벽에 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새벽 2시, 3시쯤 눈이 떠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죠. 천장만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면 3시 반, 4시.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수면장애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무려 28.5%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잠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요. 110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전체 환자의 23%가 60대였어요. 50대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새벽 각성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우울증, 심지어 뇌졸중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기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깊은 잠을 주무세요. 80세, 90세가 되어도 푹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60대부터 잠을 못 주무실까요? 우리 몸은 신비롭게도 정해진 리듬대로 움직입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약 90분에서 2시간 주기로 수면 단계를 반복합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이 계속 순환하는 거죠. 밤 11시에 잠들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처음 23시간은 깊은 잠을 많이 잡니다. 이때가 몸의 회복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새벽 23시는 특별한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입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잠이 깊어져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깨기 쉬운 시간이기도 해요. 또 꿈을 꾸는 렘 수면이 길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렘 수면 중에는 뇌가 깨어 있을 때만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죠.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날 수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 옆 사람의 뒤척임,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의 변화예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이 멜라토닌이 저녁 10시쯤부터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23시경에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반대로 우리를 깨우는 코르티솔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자 각성 호르몬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죠. 정상적이라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부드럽게 멜라토닌이 줄고 코르티솔이 늘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치 알람 소리에 깬 것처럼 확 깨버립니다.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요. 뇌가 이미 각성 모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깊은 잠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20대 때는 전체 수면의 20%가 깊은 잠이었어요. 이 깊은 잠 동안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깊은 잠이 5% 이하로 떨어집니다. 깊은 잠이 줄어드니까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는 거죠.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새벽에 자주 깨는 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 각성이 어떤 질환과 연결되는지 알아볼까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멈추는 병입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호흡이 10초 이상 멈춰요. 그러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서 몸을 깨우는 거예요. 코를 크게 골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헐떡이면서 숨을 몰아쉬죠. 본인은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자다가 깬 줄만 알죠. 특히 새벽 시간대에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렘 수면 동안에는 근육이 더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목 주변 근육도 힘이 빠져서 기도가 더 쉽게 막히는 거예요. 이 병이 있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5배나 높아집니다. 고혈압, 뇌졸중도 따라오고요. 당뇨병도 악화됩니다. 배우자가 큰 코를 골거나 숨을 헐떡인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과 불안장애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우울증 환자의 75%가 불면증을 겪습니다. 특히 새벽 일찍 깨서 다시 못 자는 증상이 전형적이에요. 새벽 3시, 4시에 깨면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죠.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우울증과 불면증은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를 찾는 게 당연합니다. 세 번째, 야간 저혈당입니다.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녁 7시에 식사하셨다면 새벽 3시면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때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깨는 거죠.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깨어나면 배가 고프고 손이 떨립니다. 이런 증상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자기 전에 가벼운 간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심부전과 심방세동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누워있으면 심장으로 피가 더 많이 몰립니다. 중력 때문이죠. 심장이 약하면 이 피를 감당하지 못해요. 폐에 물이 차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상체를 높이 세워야 숨이 편해지고요. 이런 증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이라고 해요. 심부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심방세동도 문제예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두근거림으로 깨게 됩니다. 다리가 붓거나 낮에도 숨이 차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위식도 역류질환입니다.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병이죠.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예요. 새벽에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또 누워있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요. 여섯 번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남성분들께 흔한 질환이죠.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집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이 방광을 압박하고 요도를 막아요. 그러면 밤에 2~3번씩 소변을 보러 깨게 돼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들어요. 계속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비뇨의학과에서 간단한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갑상선 기능항진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는 병이에요. 온몸의 대사가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불안하고 긴장되면서 잠을 설치게 돼요. 식은땀도 많이 나고 손도 떨리고 체중도 줄어듭니다.
짜증도 많이 나고 예민해지죠. 갑상선 기능 검사는 피 한 번 뽑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걸까요? 젊을 때는 어디서든 잘 잤는데 말이죠. 사실 여기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이 크게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뇌의 송과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왕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송과체가 석회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져요.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두 번째, 생체 시계가 약해집니다. 우리 뇌에는 식욕차상액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24시간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 역할을 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배고프고, 언제 체온이 올라가는지 다 조절해요. 노화로 인해 이 부위의 세포가 감소하고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저녁에 졸리다가도 밤에 또 깨고, 낮에 졸리고, 리듬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빛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누렇게 변합니다. 백내장도 생기고요. 망막의 세포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빛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낮인지 밤인지 몸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생체 시계가 더욱 흐트러집니다.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약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60대 이상 되면 평균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이런 약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중 베타 차단제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뇨제는 밤에 자꾸 화장실 가게 만들고요. 스테로이드는 코르티솔처럼 작용해서 각성을 유발합니다. 일부 항우울제도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 아닌지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다섯 번째, 통증이 잠을 방해합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수면 부족 자체가 통증을 증폭시키거든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통증 관리가 수면 개선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정서적 요인도 큽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나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말에도 휴일에도 날씨가 안 좋아도 예외 없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보거나 베란다로 나가보세요.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세요. 최소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게 좋습니다. 햇볕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의 식욕차상액이 자극을 받아요. 생체 시계가 리셋되는 거죠. 아, 지금이 아침이구나 하고 몸이 인식합니다. 그러면 밤에 제 시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낮 동안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이 수면에 아주 좋습니다.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깊은 잠이 늘어났어요. 입면 시간도 단축되고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주 35회만 하셔도 충분해요.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단, 저녁 늦게 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운동 후 23시간이 지나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세 번째, 낮잠을 조심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못 잡니다. 수면 압력이 소진되기 때문이에요. 자더라도 오후 3시 전에 2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20분 정도의 파워냅은 오히려 좋습니다. 기분도 상쾌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네 번째,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후에 또 한 잔. 하지만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어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6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8시에도 절반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잠을 방해합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민감한 분들은 오전에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술은 수면의 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잠들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깊은 잠도 줄어들고 렘 수면도 억제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악화시켜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까지는 금주하세요. 6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일찍 하세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하느라 몸이 바빠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배가 조금 고프다 싶으면 자기 전에 바나나 한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아요. 시원한 게 잠자기 좋아요. 하지만 발은 따뜻하게 하세요.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조그만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고 전자시계 불빛도 가리세요. 조용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차 소리, 이웃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보세요.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이 오히려 다른 소음을 가려줘서 좋습니다. 8번째,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순서로 잠자리 준비를 하세요. 저녁 9시쯤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독서를 하세요.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좋습니다. 라벤더 향초를 피워도 좋고요. 편안한 음악을 작게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스마트폰이나 TV는 절대 금지예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음식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양소가 잠을 도울까요?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의 300가지 이상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도와줘요.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워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흡수가 잘 되고 설사 부작용도 적어요.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드세요. 연구 결과 마그네슘을 8주간 복용한 그룹은 입면 시간이 평균 17분 단축됐어요. 새벽 각성도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지고 멜라토닌은 증가했어요. 2번째, 트립토판입니다. 이건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예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칠면조, 닭고기, 계란, 바나나, 견과류에 많아요. 우유에도 들어있어서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좋습니다. 우유의 트립토판과 따뜻한 온도가 수면을 유도해요. 트립토판 보충제도 있어요. 50에서 60g을 자기 12시간 전에 먹으면 입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세 번째, 글리신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뇌를 진정시키고 체온을 낮춰서 잠을 돕습니다. 뼈국물, 젤라틴, 콜라겐에 많아요.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국물 요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글리신 보충제는 3g을 자기 전에 먹으면 효과적이에요. 연구 결과 글리신을 먹은 사람들은 깊은 잠이 늘어났어요. 다음날 피로감도 줄고 낮 시간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몽모랑씨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 마시면 좋아요.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은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됐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맵고 기름진 음식은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려서 새벽에 깨게 만들어요. 저녁에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오늘부터 마그네슘 보충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에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미루십니다. 그냥 참고 견디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새벽에 깬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이건 만성 불면증 진단 기준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둘째, 코를 아주 크게 골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걱정할 정도로 큰 코를 고신다면 꼭 검사 받으세요. 이건 심장과 뇌에 치명적이에요.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낮에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운전 중에 졸거나 대화 중에 졸거나 앉아 있다가 스르르 잠드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넷째, 우울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깨서 온갖 걱정에 시달리신다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일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당뇨나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수면 문제가 있다면 주치의와 꼭 상담하세요. 질환과 수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자세한 문진을 합니다. 수면 패턴, 생활 습관, 복용 중인 약, 동반 질환 등을 물어봐요. 필요하면 수면다원 검사를 합니다.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뇌파, 호흡, 심전도, 근육 움직임 등을 측정해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죠.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하지불안 증후군은 없는지, 수면 구조가 어떤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하는 간편한 수면 검사도 있어요. 병원까지 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행동 치료예요. 약 없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68일 정도 상담하면서 잘못된 수면 습관을 고치고 불안한 생각을 바꾸고 수면 일정을 조절합니다. 효과가 아주 좋고 부작용도 없어요. 연구 결과 약물 치료와 동등한 즉각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약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약은 끊으면 다시 불면증이 재발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는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앱이나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벽 23시에 자꾸 깬다는 것, 이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심장질환, 당뇨 합병증. 이런 심각한 질환들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아침에 햇볕 쬐기, 오후 커피 끊기, 저녁 산책하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새벽 각성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실천을 시작하실 건가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